여러분 17페이지부터요. 17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침투 탐상시험 제 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5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자꾸 수업 도중에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제가 억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강 수업은요, 여기 2번부터 17페이지 2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아직까지도 전철입니다. 그래서 침투 비파괴 하는 공정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전철입니다. 그럼 전철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용제세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캔 속에 이런 그 처리제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뭐 기름 성분 비슷하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용기에 들어 있는 요 세척제를 흔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여기 제일 간편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용제세척은 그 캔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C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척. 전기로 세척하는 건요, 대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세제라든지 산세척, 도막 박리제, 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이 요거 이제 이야기 좀 하는 도막 박리제라는 거는 한자인데 어디까지나 여기 가보면 일본식 기술 용어를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 번역한 것 같아요. 도막 박리제, 도라는 것은 그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걸 한자로 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페인트 칠했을 때 그 막이 고체가 돼서 남아있는 막을 도막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침투 비파괴할 때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도막 박리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또 초음파 세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초음파 세척은요, 작은 제품, 정교한 부품의 세척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초음파 세척. 작고 정교한 부품의 세척에 적합합니다. 전기 세척은 뭐냐 하면은 작은 부품을 대량 처리할 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전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시험편 두 개를 용접했다. 그럼 중간에 용접한 그 부분에서 이제 결함이 나타나는 건데 정확하게 어디에 결함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그 전체를 다 할 필요 없고 그 용접한 부분에서 대략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를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25mm 넓은 범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 처리 후에는 이 용제 제거라든지 세척 제거라든지 수분 등을 사용해서 하고 나면 그 습기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켜줘야 된다는 걸 꼭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처리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침투 처리하고 침투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유화 처리. 유화 처리 요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왜 유화 처리는 물로서 세척할 때는 유화 처리를 해줍니다. 또는 그냥 물로서 세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일괄 묶어놨는데 그 용제 제거,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캔에 들은 용제 제거하는 것은 그 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규격집에, 애초에 규격집에는 그 용제로 제거하는 걸 제거제라고 해놨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용제 제거제를 사가지고 보니까 그 표면에다 뭐라고 해놨나 하면은 제거도 있는데 세척 두 개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규격집에는 제거제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막 세척세로도 많이 혼돈해서 쓰더라고요. 자, 어쨌든 침투 처리하고 유화 처리하고 세척 처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건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에 관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 침투 탐상 시험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염색 침투 탐상 시험 몇 번이나 했습니다.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황녹색, 요 꼭 좀 알아두세요. 황녹색입니다. 황녹색. 요걸 이용하여 결함을 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세부상으로 들어가 보면요. 침투액은요, 시험체 모양, 치수, 수량 및 침투액 종류에 따라 침지라든지 분무, 붓기를 한다. 침투액은 요 세 가지다. 침지라는 것은 이 침투 탐상 액을 어떤 통 속에다 부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을 담근다. 그게 이제 침지법이고요. 분무법은 캔에 들어있는 거예요. 침투제가 캔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럼 캔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분무법. 그래서 분무는 우리 영어는 스프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부칠이 있습니다. 부칠. 그래서 부칠 이거도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침투액은 캔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부칠을 하냐. 그 뚜껑을 따면요 또 부으면 됩니다. 통에 부어가지고 가는 붓을 갖고 와가지고 이건 이제 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지, 분무, 부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침투 시간은 침투액의 종류라든지 시험체 재질,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시험체, 이 침투액 온도 이걸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적용되는 온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15도 내지 50도입니다. 15도 내지 50도입니다. 그러면은 한겨울처럼 추울 때는 실내 온도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 3도에서 15도 범위일 때는 침투 시간을 늘리고 50도일 경우하고 넘는 경우하고 3도씨 이하일 때는 이 침투액의 종류나 시험체 온도 등을 고려하여서 이제 별도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침투 온도는 15도 내지 50도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부득이하게 15도보다 낮은 3도 내지 15도 범위일 때는 침투 시간을 늘립니다. 근데 50도를 넘는 경우 3도씨 이하일 때는 이건 별도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3번 물 베이스 유화제는 D라고 그랬잖아요. 물 베이스 유화제.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이지만은 물 베이스 유화제는 D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 사용할 때 시험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잉여 침투액을 다음 단계 유화 처리할 때 잘 제거되거나 또는 세척 처리 전에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되냐 배액을 해줍니다. 배액을 영어로 말하고 하는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배액 드레인 해줍니다. 배액 드레인 처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기술 용어를 이렇게 보면은 영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죠? 근데 일본식 기술 용어가 많아요. 좀 아이러니컬한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사실은 불과 이 산업화가 발달해 가지고 이 세계 10위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일본 기술을 많이 이제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기술 용어가 많다.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기술 용어에서 그래서 일본식 한자가 많더라고요. 자, 습시를 센티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로 표시하고 화씨는 페른하이트를 F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습시로 표시합니다. 유럽에서는 화시를 쓰는 나라가 적이 있던데 우리는 습시를 표시합니다. 그럼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오더라고요. 습시 시도는 9분의 5 괄호에가 fs-32. 요런 걸 보니까 숫자 단위는 화씨가 높다.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요걸 자유자재로 요 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대충, 화씨가 말이지요. 화씨가 62도다 이러면 화씨 62도다 하면 습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2에서 31을 빼면 30이죠. 그죠? 30하고 5를 곱하면 30하고 5를 곱하면 5, 150이죠. 150을 9로 나누면은 9일은 9 하고 그 다음에 한 16도나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습시하고 화씨는 적어도 30도 이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다 이게 초음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에 이렇게 나타내 놨습니다. 초음파 파형 변환이라 해서 또 세 번째 나타내 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많이는 아닌데 꼭 이제 이 CBT 시험 칠 때 침투 비파괴를 하거나 자기 비파괴 할 때도 우리 수험생이 하다 보면 이 초음파에 대해서 방사선에 대해서 한두 문제씩 이렇게 또 던지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은 요 기본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초음파 파에는 입사파, 반사파, 굴절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초음파 검사를 하기 이제 파를 보냅니다. 초음파를 보낼 때 그걸 입사파라고 합니다. 입사파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제 초음파 할 때는 거기에 뭐를 쓰느냐 하면 접촉 매질이라는 걸 씁니다. 물이나 끈적끈적한 액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이 표면이 접촉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바로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초음파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매질을 이제 발라놨더라도 저기 안에 들어가가는 것도 그 물질에 따라서 그 안에서 굴절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파형은 입사파, 반사파, 굴절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입사파는 계면, 이제 우리 검사하고자 하는 그 물질의 계면으로 향하는 초음파 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반사파는 계면에서 반사되어서 되돌아오는 파입니다. 굴절파는 음파가 이제 제2 매질 경계면에서 파형 변형을 일으켜서 굴절 발생하여 진행하는 파입니다. 자, 그 밑에 경계면에서 물질 내부로 잘 전달하게 접촉 매질을 사용합니다. 끈적끈적한 접촉 매질을 사용합니다. 스네일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음파가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하면은 파의 반사와 굴절이 발생하는 것을 이거 이제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시험 칠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자, 스네일의 법칙. 입사각을 우리 사인알파라고 합시다. 굴절각을 사인베타라고 합시다. V1은 제1 매질에서의 음속이고 V2는 제2 매질의 음속이라고 규정할 경우의 식입니다. 자, 스네일 산출식은 사인베타분의 사인알파 이퀄 V2분의 V알파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스네일 산출식이 이 초음파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산출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들어갑니다. 침투 시간과 현상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티탄, 스틸은 강입니다. 우리가 이 금속 재료 대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금속 제품들 중에서 제품들 중에서는 주조품이나 용접부, 우리가 용접부를 참 많이 검사합니다. 이럴 때는 그 나타나는 결함이 쇳물 경계가 나타날 수 있고, 융합 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 빈틈새가 나타날 수 있고, 갈라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갈라짐은 요 근래는 이제 규격집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균열이라고 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요거 균열을 앞에 합시다. 요즘은 균열을 이제 규격집이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도 균열, 갈라짐이라는 것은 이제는 균열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규격집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침투 비파기는 전에만 해도 갈라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균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혼돈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주조부,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검출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뭐를 하냐면은 5분을 적용합니다. 5분, 침투시간 5분이고요. 현상시간은 현상시간은 7분이다.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어떤 재료라도 현상시간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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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7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침투 비파기 할 때 현상시간은 무조건 7분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침투 시간이에요. 침투 시간도 여기 보니까 5분이 굉장히 많아요. 5분. 주로 우리 5분을 많이 쓰는데, 여기 압출품, 아변품, 단조품, 압출품, 아변품, 단조품에서 발생하는, 여기서는 랩이 많이 발생합니다. 랩 또는 균열 발생하는데, 압출품, 단조품, 아변품, 랩, 균열에서는 침투시간 유일하게 10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10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보통 적용하는 침투시간은 5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압출품, 단조품, 아변품의 랩이나 균열은 침투시간이 10분이다. 현상시간은 7분이다. 요거 꼭 현상시간은 무조건 7분이다. 자꾸 알아두세요. 모든 재료, 아변, 압출, 단조품 제외, 요거 제외, 침투 시간은 5분이고 현상 시간은 7분이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단조는 뭐냐면 고체 금속 재료를 해머 등으로 두들깁니다. 열을 조금 가해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합니다. 가압하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조작인데, 요거는 탄소가 굉장히 많은 주조품을 때리면 깨지겠죠. 탄소가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강도 같은 게 높아집니다. 압출은 뭐냐면은 단면이 균일한 긴 관이나 봉 등을 제조하는 금속 가공으로 크게 정압출법과 역압출법으로 분류되며 해놨습니다. 정압출법이라는 건 뭐냐? 압출되는 금속 방향이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같을 때입니다. 역압출법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면이 균일한 긴 관이나 봉 등 제조하는 금속 가공으로 크게 정압출법과 역압출법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압출법에는 쉽게 말하면은 뒤에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어서 이제 앞으로 빼내는 건데, 이게 뒤에서 바로 압력을 가한 그릇과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정압출법이고, 역압출법은 밀기도 하지만 그 안쪽에서 이건 이제 반대로 빼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역압출법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유화처리. 유화처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 B와 물 베이스 유화제 D가 있습니다. 이거 왜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캔으로 다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로 제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침투제가 어쨌든 기름 성분이니까 잘 안 씻겨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화제를 침투 처리하고 유화제를 뿌려 놓으면은, 이 유화제가 나중에 물을 뿌릴 때 이 침투제, 잉여 침투제를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밖으로 잘 씻겨 나가도록 해주는 게 이제 유화 처리입니다. 그럼 유화 처리는 아까 그 우리 침투제와 마찬가지로 침지, 분무, 붓기입니다. 침지, 붓기, 분무입니다. 요거는 아까하고 좀 달랐죠. 침지, 분무, 부칠이었잖아요. 자, 아까 침투제는 침지, 분무는 같았어요. 거기에서는 부칠이고, 유화제는 부칠은 안 하고 붓기 처리를 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유화 시간은 세척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고,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도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와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3분 이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염색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30초 이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는 D죠, 그죠? 형광 침투액이나 염색 침투액 모두 다 2분 이내를 적용한다. 특히 물 베이스 유화제 D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유화 처리에 앞서서 물 스프레이로 배액 처리를 한다. 드레인 처리를 해야 된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아닙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를 할 때는 유화제를 하고 배액 처리할 때 또 뭐를 해주냐면 유화 처리에 앞서 물 스프레이로 배액 처리를 하는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비 세척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배액은 우리 한자인데 영어로는 드레인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4. 유화 시간이 지난 후 필요에 따라 물 스프레이 또는 물 속에서, 이건 전부 다 뭐냐, 물로 하는 거거든요. 물 베이스, 유화 시간 지금 필요에 따라, 유화는 전부 다 물로 씻거든요. 그래서 물 스프레이 또는 물 속에서 침지할 수 있죠. 그죠? 유화 정지 처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화 시간이 끝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잖아요. 그죠? 물 스프레이하고 물 속에서 담그는데, 그때, 뭐가 또 필요하냐면, 유화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화 정지. 유화 정지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 유화 정지가 뭐냐면은, 이제, 유화제를 뿌렸으면 이 유화제가 일단은 그 잉여 침투액과 반응을 해가지고 둥글게 뭉치면 좋겠죠. 뭉쳐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유화정지입니다. 바로 막 시도 때도 없이 질질 흐르면 그 균일하게 안 흘러가겠죠. 그래서 유화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 유화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씻을 때 그 순간에 요것들이 이제 유화제하고 잉여침투액이 합쳐서 둥글게 뭉쳐서 정지하는 순간, 그래서 나중에 세척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씻겨 나가도록 하는 걸 유화정지라고 합니다. 자, 유성유화제라는 것은 기름 성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유성이라고 합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유성유화제 세척은 침투, 유화제 도포, 그죠? 유화제 도포. 그 다음에 유화제, 여기는 좀 세분했습니다. 유화제를 뿌리고 나면은 그 시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뭐냐 하면은 유화제가 확산합니다. 그 다음에 확산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 처리 표면이 되겠습니다. 자, 유성이고 수성유화제는 한번 봅시다. 수성유화제, 특히 그 물유화제입니다. 수성유화제, 요 단계하고 요 단계하고 다른데, 수성유화제는요, 침투, 그 다음에 청정제를 분사합니다. 청정제를 분사해요. 요거, 그 다음에 뭐냐면 예비세척 처리. 요 예비세척 처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 및 유화를 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물 성분이 잘못해서 합치면 질질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화 정지를 합니다. 유화 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세척 처리 표면이 나옵니다. 자, 요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잘 안 맞나.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 방사선 투과 시험인데, 방사선 투과 시험 이것도 이제 X선이 나오는 발생 장치를 하면, X선원은, 선원이라는 것은 배 타는 게 아니고 방사선 X선을 낼 수 있는 물질, 그걸 뭐냐면 X선원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X선 발생 장치는 음극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필라멘트, 음극 필라멘트를 전류로 가열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전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음극 필라멘트를 전류로 가열하면은 전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온도가 상승하면은 전자 방출이 증가해서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가 전압이 센 게 좋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장치는 그 이제 전압 그 전류 그 양에 따라서 전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이 X선 발생하는 게 강하고 적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쓰면 음극 필라멘트를 전류로 가열하면 전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이제 온도 상승하겠죠. 그럼 전자 방출이 쭉 증가되면 이게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극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 이동이 또 빨라집니다. 그럼 가속이 되겠죠. 가속된 전자가 양극에 속한 양극에 말하는 타겟, 표적이 있습니다. 타겟에 땅땅 때리면은 파장이 짧고 큰 투과력을 가진 X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나 그런 데 X선 찍는 데는 전기가 나중에 이제 공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이 방사선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잔존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X선 이제 작동 원리다. 음극 전기를 가열 필라멘트 하는데 그게 온도 상승에 전자 방출해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양극에 또 전압이 걸려지면 전자 이동이 더 빨라지고 가속된 전자가 양극에 있는 그 표적에 충돌하여서 파장이 짧고 큰 투과력을 가지는 X선 발생한다. 요 원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두세요. 음극 필라멘트에서 양극으로 가서 양극 표적에 충돌해서 발생한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더. 음극 필라멘트를 이제 전류로 간극하면 그 전자가 생기겠죠. 이게 이제 양극에 전원을 걸어주면 가속된 전자가 그대로 양극에 속한 표적에 충돌해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뭐냐면은 뭐 연속 X선이니 특성 X선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겠죠. 연속 X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극에서 방출되어 표적으로 이동한 가속전자는 원자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핵에 접근하여 핵의 양전하와 상호작용하여 원자 핵 쪽으로 이게 이제 굴절하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감소한 에너지가 연속 X선. 그래서 연속 X선은 자, 요걸 꼭 알아두세요. 감소한 에너지를 연속 X선이라는데 요걸 이제 제동 복사선이다.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큰가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동 장치라 뭐 이렇게 하죠. 감소한 에너지가 연속 X선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이제 전자가 핵에 접근해서 핵의 양전하와 상호작용하면은 원자 핵 쪽으로 이제 굴절할 때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게 연속
X선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연속 X선이다. 요걸 다른 말로는 제동 복사선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특성 X선이라는 용어가 막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고 문제풀이에 이런 게 나오면 한 번씩 봐두세요. 음극에서 방출되어 표적 근방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속전자 핵주의, 그 궤도전자가 있습니다. 궤도전자. 이거 충돌할 때 궤도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발생하는 방사선이 하여튼 특성 X선이다. 이것도 매우 낮은 에너지 가지고 있어서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워낙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방사선 일종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궤도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는 방사선이니까 이거 매우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벌써 이미 시간이 다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도중이지만은 방사선 투과 시험 여기서 하겠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